찍어. 너 여자하고 늘 통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 이자는 두 이자지만 여기서는 어긋날 이자예요. 원래 이심이란 말이 이게 아마 단어 있을걸. 딴 마음 먹다. 여기 나오잖아. 그렇지? 두 마음. 예. 근데 여기에다가 너 이자가 들어간 거야. 이 이자도 너 이자예요. 무의심할 때 이자는 너 여자하고 같아. 여자나 이자는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나 상대를 좀 자극할 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너 여자나 너 이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보통 2인칭을 존칭할 때는 이거 임금구자 쓰죠. 그대, 예. 뭐 우리 장진주사 같은 거 보면 군불견, 그대 보지 못하였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고 어제 그 우리 이 5가지 인을 자장이 이 화면 보이죠? 네. 네. 예. 저는 여러분 얼굴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 하세요. 이 녹화 때문에 여러분 하면 가능한 녹화에는 안 보이게 하려고 제가 안 봐야 녹화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모니터가 2개라 다른 모니터에 여러분들 화면을 띄워놓으면 안 보일 줄 알았어요, 녹화에. 근데 죄다 보여. 그래서 이 녹화에 여러분들 그 프라이버시를 그 위해서 화면 가리실 필요 없어요. 물론 여자분들이야 이제 세수 안 했으면 화면 가리는 게 좋겠지만. 그러니까요. 머리도 안 감았는데 사실은 저. 근데 뭐 화면으로 그거 안 보이잖아요. 맞아. 뒤는 막 이렇게 눌려 있어 엄청. 제가 여러분들 안 보여도 여러분들은 제 얼굴 보이죠? 네. 잘 예. 보여요. 그 제가 이걸 녹화로 보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뭐냐면 녹화하는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시커멓게 해놓으면 그렇게 그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여러분들 화면 가려도 되거든요. 가리면 저 안 보이죠?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으면 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보이시는 게 더 좋은데요. 그래, 그 안소연이 그 이쁜 말을 요새 골라서 하는구나. 안소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여줘야 되겠네. 비싼 안 얼굴인데. 계시면 지루하죠 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띄워야지. 아니, 이 앞부분 다 편집하니까. 이 강의가 제자백과죠? 예. 네. 오늘 30분씩만 할 겁니다. 네. 교수님 칠판 같은 게 떴어요. 네, 알고 있어요. 와. 오? 아이, 바쁘신 양반이 문 박사 웬일이야? 오늘은 수업이 없어요. 토요일이잖아요. 아니, 남편 오신 날 아니요? 안 왔어요. 요즘에 일 바쁘다고 즐겁지 않았어요. 그럼 봉화산 놀러와, 소윤이 데리고. 족발 사줄게. 안소윤 좋네. 족발 먹고 싶어요. 우리 동네 족발이 기가 막혀. 아마 내가 평생 먹은 족발 중에서 가장 맛있어요. 오늘 저녁에 당장 가요? 아니, 저기 혼자 오면 서로 저 어색하지 않여. 김미진 쌤 모시고. 동지들을 끌고 와야지. 김미진 아니야, 쌤 모시죠? 나 오늘 김치 담궈야 돼. 네? 김미진 쌤 모시죠, 봉화산으로. 야, 저 문 선생답지 않니? 무슨 선생이 김치를 담고 이 양반아. 교수님 저기 100만 년 만에 백다닥이 오이를 60개를 주문을 했어요. 제가 오이 소백이 담으면 갖다 드릴게요. 맛있을걸요? 네, 진짜로. 아니, 갖고 오는 건지 근데 조금만. 그 손바닥만한 그 팩에다 줘요. 내가 저기 학교에서 쌀국수 먹을 때 먹을게. 아유, 네. 근데 은근 문 쌤이 요리하신 게 은근 맛있어요. 뭐 진짜. 그렇다면. 안소윤이 오늘 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네. 야, 너 좋다, 야.
황 선생님 오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수업 시작하셨습니까? 네. 수업 시작하셨어요? 네, 네. 오늘 지각이십니다. 아이, 제자백과 몇 페이지입니까? 중세? 요게 58페이지, 58페이지? 지난주에 57페이지 네네. 했었어요. 네. 그 58페이지부터 다시 읽고 시작하죠. 저 인과 실천적인 지혜. 그 안 선생님 먼저 읽죠. 지금부터 그 녹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책을 펴놓고 있었네. 잠시만요. 논어는 유가가 주장하는 모범적 개인의 삶에서 인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많은 예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그것은 5가지 태도와 관련된다. 타인에 대한 존중, 관용, 신뢰, 부지런함, 넉넉한 마음이다. 이는 가족적 맥락과 공적 맥락 모두에서 실현된다. 이는 단순히 사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실천 속에서, 특히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실현된다. 그래서 사람은 다양한 맥락에서 가능한 행위에 스스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폭넓게 배워야 한다. 실천적 지혜의 연마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기 위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며 이런 숙고를 자신의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확신한다. 공자가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인자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언설의 단순함은 불안해하는 사람과 대조적인 인한 사람의 평정심을 강조한다. 이 구절에서 지혜와 인과 용기가 함께 설명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유학자인 안토니오 쿠아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한 사람의 처신을 이렇게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그의 평온한 삶은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과 권위의 신뢰가 아니라 어렵고도 다양한 상황을 다룰 줄 아는 그의 능력에서 나온 태도와 자신감의 문제다. 이는 실천을 지향한다. 논어의 주된 질문은 자신의 행위와 책무를 어떻게 최대한 실현할 것인가다. 이제 논어에서 다른 주요한 용어인 예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실천 속에서 인과 예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예. 요거 이 뭐요? 인자한 사람 이거 영 와닿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이 순서가 물론 그 고전에서 뭐 제자백과를 불문하고요. 알지자와 지혜지자는 늘 통해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안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될지 지혜지자로 해야 될지는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 알지자는 영어의 knowledge, 그냥 지식 이런 걸로 많이 번역하죠. 요거는 wisdom. 이 서양에서도 단순한 인지라는 의미의 지식과 지혜지자는 구분하죠. 근데 여기서는 물론 지혜지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인보다도 지가 먼저일까? 이런 의문은 안 들으셨어요? 우리가 지, 인, 용 이렇게 3가지로 얘기할 때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하는데 그 얘기 이따 주자주를 잠깐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 5가지 자장이 인을 물었을 때 공관 신민회 요거 얘기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잠깐 보도록 하죠. 안소연 선생님, 지금 이거 절대지식 중국 고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아닌데. 캠브리지에서 나온 중국 예. 철학 인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책 없으시면 화면 그냥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책은 제가 이북으로 샀는데요. 이북으로 보시면 되죠, 뭐. 네, 이북 다시 열어야 되겠어요. 저도 맨날 착각해요. 이 책하고 그 책하고. 예, 그러네요. 오늘도 그 죄송합니다. 책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설명을 본 거 잘못드렸네요. 예. 보세요. 자장 문인어 공자 한대. 자장이 공자에게 인을 물었는데 공자가 말하기를, 이거 지난번에 했지만 안 들으신 분에서 그냥 빨리 번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가지를 천하에 행할 수 있다면 있는 것이 인이 될 것이다. 청컨대 묻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해달라는 얘기죠, 자장이. 이렇게 주어가 생략된 고전의 문답 내용은 자장왈 해야 되잖아요. 여기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 얘기 듣자마자 했다는 얘기예요. 증문, 즉설, 증문, 즉답인가? 강사님이 좋아하는 그 유튜브가 증문, 즉설이에요? 스님이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들은 건데요. 증문즉설로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도 공자활이 생략돼 있죠. 그러니까 공자가 곧바로 공고한 신민회라고 하고 자세히 설명하죠. 공손하면 모욕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너그러우면 대중을 얻고, 신의가 있으면 남들이 그를 임용할 것이고, 이 원자가 어지의 준말이기 때문에 민첩하면 공의 있게 될 것이고, 은혜로우면 사람을 부릴 수 있다. 하여튼 이 논어에서 보면 사인, 남들을 부리다, 리더십을 발휘할 때 늘 은혜의 자가 그 연관이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2500년 후에 서양 리더십에서 서벤트 리더십, 뭐 배려 리더십이라는 게 요즘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요즘에도 여전히 유효하죠. 네. 수없는 경영학에서 말하는 리더십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동양에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배려 리더십이라는 게 있었다. 여기 오늘 참여하시는 우리 홍선님 같은 경우도 부부관계에서 배려의 사랑이 고귀하다 이렇게 어제 당당하게 말씀해서 녹화가 됐습니다. 아마 저 유튜브 보는 독자들 가운데 홍선님이 누구냐고 저한테 또 이메일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한번 우리 지금 교재에 보면 저장편의 얘기와 그 우의정편의 얘기, 여기 우리 책에서는 그냥 가로 처리했는데 이게 서양의 논문 쓸 때 이래요. 자기가 이런 내용을 어디에 근거했다고 그래서 우리처럼 일일이 각주에 안 달고 그냥 가로 처리를 해서 쓰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회과학에서 이런 식으로 논문을 많이 쓰죠. 근데 불편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그 독자들에게는 불편을 드리는 거죠. 예. 요 대목, 요거는 준비 못했겠지. 문생 읽어봐. 어느 거요? 어느 LY 대목? 13, 19. 번지문인. 번지 문인 자왈 모르겠네요. 저 처공 거처공. 거처공 집사경. 십사경 여인충 육 수지. 수지 이적. 수지 이적 불가 기하라. 버릴 기하라. 기자예요. 그 내가 근데 뭐 문생이 시간이 될지 몰라서 그럼 내가 이거 저 자료 파일 준비될 때마다 메일로 보내줄게. 네. 미리 한번 붙여서 읽어보고 언제 네. 시킬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번지가 인을 물었다. 번지가 인을 2번 물어요. 한 번 물었을 때는 뭐라고 대답했죠? 애인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인이다. 근데 이 번지가 왜 번지가 짐을 자주 하겠어요? 궁금한 게 사막꾼이었거든. 많아. 수레를 주로 번지가 물었어요. 몰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같이 요즘 말하면 자기 차를 누가 운전해 준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 말을 걸어서 졸리지 않게 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잘 하고, 또 운전하면서 묻는데 넌 막 그거 쓸데없는 거 묻냐 그러면 또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분위기가 좋죠. 네. 공자가 또 다른 식으로 대답을 해요. 거처라는 말은요, 평소라는 뜻입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평소에 공손하고 집사, 일을 지었을 때, 일을 처리할 때 경건하며, 남과 함께 있을 때는 진심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이 진심과 최선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비록 이적의 나라에 갈지라도, 갈지자예요. 오늘 갑자기 목이 잠기면, 여러분들 오전에 또 녹화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제가 혼자.
그래서 그런지 목이 좀 잠기고 기침이 나오네. 비록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적의 나라에 가더라도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평소에 공손하고 일을 경건하게 처리하고 남과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대하면 어느 시공간의 조건이 되더라도 너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홍 선생님, 예, 이 말이 맞습니까? 그 맞겠죠. 근데 여기 엔드가 없어요. 저기는 저희라면. 엔드가 어디 있어요? 아니요. 여기 번지어 이렇게 자와 이렇게 할 때 그 한대 허대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중간중간에. 아, 그런 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 고전이 있어요. 그거는요, 홍 선생님, 예, 고전 배우실 때 토를 붙여 배우게 되면 예. 그 의미가 고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토를 붙여서 외우시게 되면 다르게 예. 번역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러군요. 이 토를 붙이는 것은 나름대로의 번역이 확정된 다음에 그 해석에 맞게끔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그 버릇이 들어서 저는 이 사서오경은 인사동에서 대학교 때 그 선생님 모시고 뭐 말이 배우는 거지 뭐 저 혼자 읽고 번역을 하고 선생님은 눈 감고 계시다가 이상하면 지적만 해서 제가 수정해 구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제자백과를 읽다 보니까 아 이게 학생들한테 토 붙여서 읽어줘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안 붙이고 읽으려고 하는데도 이게 입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요즘 나와 있는 책들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그건 건너뛰시면 돼요. 이라도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사서 같은 경우는 있죠. 근데 제자백과는 그런 돌을 잘 안 붙이죠. 네, 왜냐면 그러겠죠. 우리나라 서당에서 잘 안 읽으니까. 예. 여기서 앞에서는 5가지로 공관 신민회가 나열되고 있는데 번지가 인원을 때 공자가 제시할 때는 공과 경과 충을 넣는다. 그다음에 자하가 막 이것도 많이들 인용하는 대목이죠. 박학이 독지, 젊은이 근사. 이거 이렇게 서예하시는 분들 많이 4글자 많이 쓰죠. 널리 배우고. 널리 배운다는 뜻은 뭘까요? 경험적으로. 이거 학이 원래 경험의 뜻이죠. 독지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 정리한다는 우리 학이 불사즉 방 한과도 연결되는 거고요. 젊은 절실하게 물으면서 이것도 역시 경험이죠. 근사 가깝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근사록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박학 널리 배우고 뭐 고전을 읽든 가르침을 받든 이게 박학의 조목이고요. 그거를 스스로 정리하는 게 독지죠. 자기와 연계시키는 거. 또 잘 모르는 거는 절실하게 묻고 그래서 학문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학자와 문자가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네. 학은 주어가 뭐예요? 고전이 주어든가 선생이 주어가 되는 거고요. 문의 주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학문이라는 단어도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사이언스라고 그래서 이게 학문으로 번역되지만 이거는 주계획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사이언스 그 자체는 논리와 체계를 갖춘 어떤 지식, 이걸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양에서 말하는 학문은 단순히 선생이나 고전에 담겨져 있는 그런 체계를 학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피상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와 연계성을 가질 때 그게 비로소 이 동양적인 의미의 학문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도 역시 관계성에 그러니까 이 서양학자도 이상하다라고 보고 자꾸 의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한 설명은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뜻지자와 이 생각사자는 이제 그 뭐예요? 경험적으로 학하고 경험적으로 질문해서 그 그러니까 내재화 시키는 거죠. 나의 의지를 독실하게 하고 가깝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논어 맹자를 젊었을 때 많이 읽었지만 제가 논어나 맹자에 관한 본격적인 논문은 40대 이전에 쓴 적이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썼죠. 근데 요즘에는 제자백과를 읽고 노는 맹자를 보다 보니까 야, 이게 공자와 맹자의 관점이 묵자나 노자나 한비자나 순자와는 이런 차별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자의 뜻은 아니지만 차가 물론 전해들었겠죠. 공자한테. 박학, 독지, 젊은 근사. 하게 되면 인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공자의 유명한 얘기. 온고의 지신이면 가의 위사이라. 우리는 온고 지신을 배우는데 이게 오히려 불편하구나. 요때 말리리자는 엔드지만 써이자하고 통해요. 옛 것을 익힘으로써 새 것을 안다. 이게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어제 강의에서 왜 오래된 미래 얘기했지만 옛 것이 단순한 옛 것이 아니죠. 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때 하나의 방법론의 토대가 되고 재평가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번역은 스승입니다마는 사실은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 결국은 현재의 관점, 말리자는 물론 현재죠. 현재 우리가 단순히 현재에 집착해서는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안다. 예. 어제 잠시 문재인 대통령 4.3 사태 이거 뭐 빨갱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아직도 정리가 안 됐잖아요. 참 이게 이념에서 보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지만 우리 뭐 친일 문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다 우리가 무시하자, 뭐 덮자 이 얘기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지 이걸 덮고 어떻게 미래로 나갑니까?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온고지시는 반드시 온고, 옛 것은 우리가 사실적인 의미에서 분명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미래를 안다면 그것이 화합이 되고 표준이 되고 이 스승사자는 공자의 본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은 오늘날 스승사자로 하지만 스승의 본래 의미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지금 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기문지약이라고 있어요. 이거 얘기에 나와요. 아마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 왜 없어? 이 기문제약이란 말이 있는데 기억이라든가 듣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나 들어서 하는 학문으로는 스승이 될 수 없다. 이거 상당히 의미할 만한 대목이에요. 제가 강사를 처음 시작한 게 88년도인가? 이제 총각일 때죠. 진짜 교재 달달달 외워가지고 성신여대 가가지고 학생들이 깔깔대고 웃으면 얼굴 시뻘개지고 얘들이 또 시뻘개지면 또 깔깔대고 더 웃어요. 그냥 뭘 할지를 모르겠어. 그냥 막. 그때 기억이 나면 지금도 좀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알아서 하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느껴서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그저 외워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어렵게 여기겠어요. 피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늘 지금도 반성할 때가 많아요. 예. 아직도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야, 우리가 지식이라는 측면에 국한시키더라도 평생을 익히려고 해도 한이 없구나. 그런 생각할 때 지금도 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의 예문에 나온 자활, 지자, 불호,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않고, 공자는 몇 세 때 미혹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40? 예, 15세. 예. 그러면 40대니까 42 부록이잖아요. 여기 안소연, 예? 순간순간 미혹되지? 네. 얼마서 그래요? 공자께서도 40세나 이게 써있자 의미예요. 40대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았다잖아요. 맹자는 부동심을 얘기해요. 마음이 동하지 않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동심이라는 말은 맹자가 엄청 의미 있게 쓰는 용어입니다. 요 얘기 나중에 또 나오겠죠, 언젠가는. 어떤 사람이 그 하늘이 인물을 부여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동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요 안 된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이 부동심이 경지이지만 사람인 이상 순간순간 마음이 동요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최선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않고, 그러면 공자는 40이 넘어서야 미혹되지 않았다. 이 얘기해 보면 벼슬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가 40이에요. 근데 퇴계 선생님도 원래 40이 넘어서요 벼슬길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홀어머니가 워낙 이제 가난하고 그러니까 원래 옛날 분들이 관직을 은퇴하거나 관직 나갈 때 첫 번째 핑계가 부모를 모실 때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조건 그런 걸 많이 핑계를 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 총선도 보면 젊은이들 참신성을 많이 내세우는데 조화를 이루는 게 좋겠죠. 너무 나이 든들만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록이란 이 용어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이걸 어진자라고 그러는데 어진자라는 뜻이 뭐야 이게 도대체. 이거 도저히 와닿지 않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라리 인자라고 그러고 사람다운 사람, 공자 스스로도 자처하지 않았고 공자도 누구에게도 함부로 인자로 평가한 적이 없어요. 논에서 딱 한 번. 은나라에 3명이 있었다. 논에 딱 한 번 나와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을 좋게 평가할 때도 인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선생님한테도 그래요. 공자한테도. 선생님 정도면 인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감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도 이상적인 하나의 표현이지 공자 스스로 자처한 적이 없어요. 은나라의 3명의 인자가 누구예요? 폭군 주임금의 핍박을 받았던 기자, 미자, 비간이라는 3명입니다. 유일하게 논어에서 인자로 지칭하는 3명이 그 3분이죠. 인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환이 없다라는 말 좀 글쎄요. 우환이 없다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근데 우환이라는 말이 또 특수한 의미가 있어서. 그다음에 용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번역이 저도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자는 뭐라고 설명했나를 봤더니 이 주자 번역 보세요. 명족이 총리라 고로 부록. 그 현명함이 충분히 이치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촉자죠. 따라서 미혹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치가 도리가 해도 좋겠죠. 그 의리가 사사로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환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엊그제 솔직한 얘기하면
그 뭐죠? 100만 원씩 준다는 거. 의료보험료 얼마 냈냐. 그거 가지고 뭐 평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그걸 뭘 70%를 따져요. 예. 문생 의견은 어때? 그냥 액수 낮춰서 똑같이 주는 게 좋지 않아? 그냥 저는 힘든 사람 몰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뭐 미국이나 일본은 바보들이라 또 이재명 씨는 바보라 똑같이 나누나요? 그거를 정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요. 그거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나누고 또 빠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뭐예요? 내가 의료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난 실제로 가난한 사람인데 왜 안 주냐? 더 시끄러울 것 같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저도 뭐 문생처럼 의견은 똑같지만 그걸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사사로움을 이긴다.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맹자의 호연지기와 연결되는데 그 기가 충분히 도의와 짝갈 수 있을 때 이거 호연지기를 보는 사람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이 기는 도덕적으로 당당한 마음이 도의와 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 만용이라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은 순리에 순응할 줄 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불옥과 불우 불구 이유를 주저하니 이렇게 설명하고요. 이것은 배움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해서 지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다음에 인자가 될 수가 있고 인자가 된 다음에 진정한 도덕적 수양을 통한 진정한 용자가 될 수가 있다. 참, 이 주자의 설명이 제가 볼 때 역시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이거 일반인들이 번역판 아무리 봐도 이게 인이 공자는 노는 앞서갈 텐데 왜 이런 순서로 나열했을까? 근데 주자도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이 순서는 학문의 순서다. 이런 예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이요. 예, 그 박학이 독지할 때 그 학과 문이 경험하고 질문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학문은 이 대상이 뭐냐면 고전이라든가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학이라는 말에는 경험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언가를 공부할 때 경험이 먼저라면 그렇죠. 여기에서도 지자와 인자와 용자를 볼 때 이 예. 지자를 그대로 지혜가 아니라 그냥 봤다, 사실을 확인했다 라고 이렇게 순수하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너무 그 공부를 할 때 거창하게 생각해서 주자도 그렇고 우리 현대 학자들도 그렇고 지혜까지 생각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그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인식하고 무언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인지 정도까지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뭐 그렇게도 큰 의미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식으로 번역해 볼게요. 그러면 아는 자는 미혹되지 않고 해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죠. 아주 명확하죠, 오히려. 명확해요? 그럼 네, 그렇게 하시죠. 지혜라는 게 사실 되게 두리뭉실하고 그 어떤 게 지혜인지 말하기 되게 곤란한 게 지혜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 팩트를 놓고 그냥 기다 아니다 그냥 그 자체로만 알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그냥 안다 모른다 있다 아니다 이렇게 했다 안 했다까지가 정확한 거지. 지혜 뭐 선 뭐 도덕 이런 거 진짜 되게 애매모호한 거.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학생들한테 말할 때. 요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인식이란 말 쓰잖아요. 네. 내가 영타가 느려서 다다닥 못하네. 오케이.
에노 W L E 에리 G E 지 G E. 예. 근데 그건 지혜고요. 인식이면 recognition이죠. 옛날에는 에피스테메로지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서양에 우리가 인식론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인식론 번역을 이렇게 해요. Theory of Knowledge. 다시 말하면 인식이라는 말이 이 동양어로 말하면 지거든요. 왜 이거를 지혜지자하고 구분을 하냐면 인식론에서 다루는 문제는 이거는 사실의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문 선생이 말하는 진위 문제라든가 과학적인 지식, 어떤 사실 판단의 문제예요. 근데 이 동양에서 말하는 이 지라고 하더라도 이 지의 대상은요,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유교 고전에서 안다 모른다 할 때 서양에서 말하는 나리지라든가 인식, 지식하고 번역은 같은 것처럼 보여도 노노맹제에서 말하는 그 지의 대상은 사실의 문제에 대한 알미 아니에요. 알미의 대상이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선악 등의 가치 판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철학이라든가 자연과학한 사람들이 경물치진이론이 뭐 서양의 인식론이나 과학적인 토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거든요. 서울대 그 김영 이분이 주자의 경물치지설과 그 과학이론 뭐 이걸 비교하는 그런 책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그 대학에 나오는 경물의 의미 이 물은 뭐 인식 또는 지식의 대상은 맞아요. 주자가 말할 때. 그런데 주자가 말할 때는 사물까지의 의미로 넓혀진지 모르지만 대학에서 말하는 물은 바로 위에 있는 도덕적인 문제, 선악의 문제, 인륜의 문제지 일반 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 알을 이룬다고 할 때 그것도 단순한 내가 제대로 알게 됐다 이게 아니라 지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말해요? 주자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이거 공자는 대학의 그렇게 본래 말한 뜻이 적이 그렇다는 않았잖아. 거죠. 그러니까 주자는 오늘날에 말하는 사물의 의미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송대의 주자는. 그런데 유교 고전에 나오는 지의 그 대상은 주로 도덕적인 문제, 가치 판단, 요즘에 말하는 사리 분별의 의미. 다시 말하면 내가 처신하기 위한 인지라는 그런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알지자를 쓰든 지혜지자를 쓰든 이런 뉘앙스가 훨씬 강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서양에서 말하는 사실 판단의 문제, 옳고 그른 거라든가 그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게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된 의미 뉘앙스가 여기 나오는 여기 지자라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뭐 과학적인 지식이라든가 그 누구보다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의미가 주로 쓰인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 빅데이터 세상에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미혹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흔들리거든. 내가 그래 뭐 그 뭐야 가파도도 있고 뭐 그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 통제도 되고 이용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불안하고 그러더라도 내가 제대로 마음의 안정이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서 부록도 그런 의미의 정도가 아니라 벌써 심리적인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40에 부록할 때 내가
그 단순히 모든 걸 안다고 해서 미혹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수양의 의미를 그 미혹되지는 않는다. 단순히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혹되지 않는다는 의미 속에 이미 도덕적인 수양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하세요. 뭐